새해는 손평의 왕도로 시작해 보려 해요. 왕도 첫 시간이라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네요. 원래 거리대로 한다면 손평의 정석이 끝나고 나서 왕도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 될 것도 같고 또 무한반복 시리즈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일부라도 시리즈 전체 구성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손평의 정석과 병행하면서 왕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석으로 보험금의 체계를 잡고 나면 나머지는 그저 여러 가지 암기거리들에 불과하다 말씀드렸어요. 손평의 왕도는 그러한 암기거리까지 모아서 이론서 전체를 다루는 시리즈예요. 이론서에서 출제 가능한 것은 모두 망라하는 거죠. 사소한 암기 사항들로부터 손평의 정석에서 정리한 보험금 체계까지 모두 다 훑어나가는 본격적인 수험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강의 순서도 이론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출제가 되지 않는 잡다한 설명들보다는 이론서 전체 내용을 시험에 맞춰서 압축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손평의 왕도를 토대로 해서 이론서의 핵심 사항을 요약해 놓은 것이 무한반복 이론서고요. 그 중에서도 암기 코드 위주로 따로 정리한 것이 무한반복 통암기예요. 공부 방법은요. 먼저 손평의 왕도 강의 진도에 맞춰서 일단 한번 이론서를 정독하세요. 이론서는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이후에는 그때그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면 되고요. 손평의 정석과는 달리 왕도 시리즈는 매우 빠르게 진도가 나갈 거예요. 손평의 왕도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도에 맞춰서 제공되는 무한반복 이론서 강의를 그야말로 무한반복 하시면 되는 거죠. 강의 복습도 무한반복 이론서로 하고요. 이론서 책을 읽는 것도 무한반복 이론서 강의로 대체하면 돼요. 단, 듣다가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서 스톱하고 영상을 보셔야 해요. 책을 가지러 갈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스톱하고 화면에 있는 이론서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왕도에서 이해했던 내용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직접 이론서를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 아니 더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무한반복 이론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새로운 지평 3강에서 말씀드렸죠? 책상에 앉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 무한반복 이론서를 반복함으로써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론서를 반복 공부하는 효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책상 위에서는 그저 보험금 계산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책상 위에서보다 더 많은 공부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뇌의 작동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동시에 무한반복 통암기를 병행하시게 될 텐데요. 통암기 시리즈는 암기 코드 위주로서 무한반복 이론서보다 더 압축되어 있어요. 단언컨대 무한반복 통암기를 들으며 이론서 책의 핵심 내용을 재생해낼 수 있다면 손평 합격은 바로 눈앞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진도에 따라 별도로 정리되는 킬러 함정은 시험장에서 틀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새해부터는 멤버십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건강 문제 때문에 강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 예손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도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려 해요. 이제 무한반복 시리즈의 베이스 캠프로서 손평의 왕도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1권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보험의 기초이론,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축 부분은 2과목과 합쳐서 공부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본다면 주로 암기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보험금 산출과 관련된 계산 파트도 들어있어요. 8회 시험까지는 1과목을 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9회에서는 역전됐어요. 2과목보다 1과목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계산 문제도 만만치 않게 출제되었거든요. 이제 10회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1과목의 비중을 2과목 못지않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결론이죠. 이론서 1권은 위험의 정의로 시작되고 있네요. 이 파트에서 핵심은 위험의 정의, 위험의 분류, 그리고 위험 관리 방법인데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겠죠? 이론서는 위험에 대하여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그리고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미안가, 미래의 일, 안 좋은 일, 가능성 이렇게 외우겠네요. 미안가.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불확실성,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가 차서 불을 확 질러 이렇게 외워요. 기는 손실의 기회, 가는 손실의 가능성, 차는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불은 불확실성, 확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기가 차서 불을 확 질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정말 의외의 암기사항을 묻기도 하니까 5가지 정의 정도는 좀 외워두기로 하죠. 다음은 위험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위험과 비슷하긴 하지만 혼동하지 말아야 될 용어로서 위태, 손인, 손해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건 좀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위태는 말 그대로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냥 위태위태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아직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태위태한 상태죠.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손인인데요. 손해의 원인을 줄인 말로써 사고 그 자체를 의미해요. 만일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로부터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손해의 원인이 사고가 되는 거고 그 사고를 우리는 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해는요. 손해의 원인, 즉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가치의 감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치에는 물리적,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셋의 관계예요. 이건 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도표처럼 사고 발생 전의 단계가 위태이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 손인, 사고 발생 후에 생기는 가치의 감소가 손해인데요. 일단 순서대로 태인해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시간의 흐름으로 기억하세요. 위태, 위험한 상태에 있다가 손인,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 결국 여러 가지 가치가 감소했다 이렇게요. 이번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위험을 분류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위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객관적 위험은 실증 자료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고 주관적 위험은 개개인에 따라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다른 거죠. 무슨 말인가? 자연 현상으로서의 태풍은 객관적 위험이에요. 그런데 그 태풍에 대하여 개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는 주관적 위험이 되는 거죠. 다음은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인데요. 손실의 기회만 있으면 순수 위험, 순수하게 손실 기회뿐이야 이렇게 되고요. 손실의 기회뿐만 아니라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면 투기적 위험이에요. 순수 위험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 화재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투기적 위험은요. 주식 투자가 대표적인 예가 돼요. 대박 날 수도 있지만 투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도 존재하죠. 우리 이론서는 순수 위험의 종류로서 인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을 들고 있는데요. 공장에 화재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이 나서 종업원이 죽었어요.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인적 손실 위험이죠. 불에 탄 공장 그 자체는 재산 손실이 초래된 거고요.
공장이 타도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되니까 간접 손실 위험이고, 공장이 타면서 옆 건물까지 같이 탔다면 배상 책임 위험도 발생하겠네요. 순수 위험에는 인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이 있다. 순수 위험은 인간이 재배해서, 인간이 심어서 일어나는구나. 순수 위험은 인간이 재배해. 인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앞에 세 개는 손실이 붙어 있고, 마지막은 책임 위험이네요.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인데요.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정태적 위험, 변한다면 동태적 위험이에요. 정태적 위험은 교통사고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동태적 위험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 시시각격으로 가격이 변하죠. 그 가격 변동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은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좁으면 특정적 위험, 넓으면 기본적 위험 이렇게 불러요. 주택 화재 같은 건 특정적 위험이고 코로나 사태 같은 건 기본적 위험인데요. 기본적 위험을 근원적 위험이라고도 안 해요. 사실 이렇게 위험을 분류하는 목적은 과연 어떤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예요. 이 분류에 따르면 특정적 위험, 정태적 위험, 순수 위험, 객관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고 우리는 그것을 특정 승객 이렇게 외우네요. 특정 승객이 아니고 특정 승객이에요. 아마도 기차 승무원이 특정한 승객만 표검사를 하나 봐요. 분류 중에서 마지막으로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이 있는데요.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담보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고 비담보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거죠. 비담보위험을 부담보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연한 분류고요. 면책위험은 좀 까다롭네요. 면책위험이란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일지라도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보상 배열이에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어도 농부가 게을러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론서 스스로가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굳이 힘들게 우리가 구분하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위험관리에서는 위험관리와 위험처리의 개념만 좀 비교해보죠.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신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인데요. 횟수나 그 규모를 분석한다는 말이고요. 위험처리는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자각과 함께 발전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관리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다음으로 위험관리의 방법은 좀 중요하겠네요. 물리적 방법과 재무적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 위험관리는 위험을 통제해서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나? 위험 회피, 손실 통제, 그리고 위험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위험을 스스로 인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말은 어려워 보여도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목만 기억하기로 하죠. 물 회전이 안 되니 온통 인분뿐이네 이렇게요. 물이 잘 안 돌아가니까 온통 사방에 인분이 쌓여 있나 봐요. 그냥 이렇게 외워요. 물 회전이 안 되니 통 인분뿐이네. 물은 물리적 위험 관리를 의미하고요. 회는 위험 회피, 전은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통은 손실 통제, 이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 부는 위험 요소의 분리이겠네요. 재무적 위험 관리는요. 위험 대비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류만 암기할게요. 그래도 이론서의 서술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아마 이혼한 부부 사이인 것 같은데요. 전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재결합하자 하면서 전보를 보냈대요. 재결합 전보. 재무적 위험 관리에는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위험 보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0회 출제의 영순이죠.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은 출제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도표에 보면은 괄호축은 손실의 횟수, 즉 빈도고요. 세로축은 손실의 규모, 심도예요. 그냥 횟수, 규모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손실의 횟수도 적고 규모도 작다면 그냥 위험을 보유하면 되겠죠? 가끔 일어나는데 규모도 작아? 그럼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가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보험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안고 간다. 내가 보유한다. 자가보험으로 보유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횟수는 적은데 규모가 크다? 사고가 잘 일어나진 않지만 한 번 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난다면 그럼 보험에 가입해야겠죠.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거죠. 보험료를 부담하면서요. 세 번째는 횟수는 많은데 규모가 작다면 그럼 손실을 통제하겠다는 말이에요. 자주 일어나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 그러면 미리 예방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거죠. 즉 손실 통제죠. 도로에서 뭐 제한 속도라든가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횟수도 많고 규모도 크다? 한마디로 대책 없다는 말이죠. 자주 발생하니까 보험도 안 되고 규모도 크니까 개인이 부담할 수도 없고 방법은 그저 그 재난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걸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려 하겠죠? 그게 위험 회피예요. 해외여행도 배만 타고 가야 되겠죠. 이 도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죠. 집합기호에 캡이라는 게 있어요. 모자를 닮았다 해서 캡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호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보면 전보통회가 되네요. 앞에서 이혼한 부부가 전보를 통해서 연락했었죠? 전보를 통해서 전보통회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요. 내용도 반드시 잘 이해해 두셔야 해요. 무조건 암기만 하시면 안 돼요. 네, 긴 시간 고생하셨네요. 새해에는 큰 꿈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